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의 힘든 기억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긴 세월이었는데도 예전에 힘들었던 게 계속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늘 지치고 늘 허덕이며 살았는데 요즘은 여유를 찾아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니 한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욕심 없이 살아야 하는 게 맞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부터 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가난한 집에서 커오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악착같이 공부했고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 전 늘 부모님의 자랑이었는데 대학생 때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실질적 가장이 되었고 남들 다 하는 미팅조차 해보지 못한 채 성적에 집착하여 장학금과 학생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혼자 계신 엄마의 살림살이를 보태야 했어요. 결혼이란 건 제 인생에 정말 꿈꿀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죠. 그렇게 일에만 빠져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승진도 빨랐답니다. 그로 인해 월급도 동기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는데, 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남자와 사계절을 다 겪어본 뒤 결혼을 하였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그닥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선택한 남자이니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어요. 오늘은 등 안 아파? 자기 요새 물류창고에 물품 많아서 힘들어 했잖아. 내가 등 마사지 좀 해줄게. 여기 누워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건지. 진짜 앞날이 아득하다. 돈 버는 것도 참 고달프고, 이렇게까지 해서 벌어야 하나 싶고. 당연하지. 이렇게 사지 멀쩡해서 그래도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데. 좋게 생각해.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자기는 그래도 몸 건강하잖아. 그게 최고의 재산이야. 남들은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앞날을 열어준다는데 너나 나나 참 부모 복 없어서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한 요즘이야. 어디서 진짜 돈벼락 같은 거 안 떨어지나 몰라? 남들은 돈도 쉽게 벌던데. 아저씨, 그런 생각하다가 대머리 돼요. 지금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남편은 늘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노력하기보단 항상 어디선가 돈이 그냥 생겨나길 바랬고 늘 그런 식으로 힘들게 일하길 싫어했어요. 그런 그를 달래면서 간신히 회사를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건 남편이 아니라 아들 하나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군요. 그리고 그런 저에게도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빠가 예전에 물려받은 재산 중 하나 땅이 급속도로 개발이 되어 보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한참을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었는데 저희 엄마와 저에게 이런 꿈 같은 일이 펼쳐진 것만 같았고 정말 얼떨떨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갑작스레 돈방석에 앉게 되었답니다. 엄청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저희에겐 단비 같은 돈이었고 그래도 그 돈 덕분에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대박이다. 장인어른이 그래도 너랑 장모님한테 진짜 큰 거 하나 해주신 거네. 와, 말로만 듣던 땅 보상을 우리가 받다니. 그러게, 진짜 나도 몰랐어.
그래도 엄마 노후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뿌듯해. 엄마 관절도 안 좋으신데 매일 신문 배달하시는 거 마음 아팠거든. 이제 온전히 쉬실 수 있게 되었잖아.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행복하다. 자기, 그래서 말인데, 나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가게 하나 차릴까? 솔직히 나 회사 생활 안 맞잖아. 자기도 나 맨날 물류센터에서 짐 옮기고 힘들게 나르고 하는 거 마음 아파하기도 했고. 이제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해? 자기가 있는데. 뭐? 갑자기 가게를 한다고? 한 번도 사업 구상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생각해보자. 그리고 돈 이렇게 막 쓰고 싶지 않아. 일단 엄마 노후 자금하고 좀 아껴두고 싶어. 자기 진짜 뭐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생각하자. 아니, 평상시에도 하고 있던 생각이야. 나 진짜 남 밑에서 일 못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수명이 확 줄어도 너 괜찮겠어? 남편은 제가 땅 보상을 받았다고 하자 본인이 사업을 좀 해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매일 힘들게 남편이 징징대면서 물류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 게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죠. 이 이야기가 시댁기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가게 하나만 내달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지금 이 상태에서 가게 하나 안 차려주면 아주 나쁜 며느리가 되는 상황이었죠. 저 역시 혼자 잘 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조그만 가게 하나를 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 얘기 들었어. 영철이가 그러던데, 네가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데 가게 하나 못해줄 게 뭐야? 안 그러니? 막말로 너 이 집에 시집 올 때 숟가락 하나 안 들고 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혼수해온다 생각하고 영철이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줘라. 저도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결혼할 땐 저도 그렇고 영철 씨도 서로 많이 어려워서 다 생략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뭘. 이제 와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네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러지. 요새 핸드폰 매장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 아무리 우후죽순 생겨난다고 해도 그 생겨나는 게 이유가 있는 거래.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래, 자기야.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맨날 힘들게 일해서 자기까지 힘들게 하면 좋겠어? 제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라. 나 진짜 내일도 물류센터 갈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해서 그래. 이러다 가로로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 정도라니까. 알겠어. 근데 잘 알아본 거야? 요즘에 사기도 많고 휴대폰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야. 나도 자기 힘든 것보단 오히려 힘 안 든 게 좋아.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일단 조금 더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하자. 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뭘 신중히 결정하자는 거야. 난 마음 굳혔어.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래? 투자만 해줘. 그래. 넌 투자만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 막말로 네가 결혼해서 잘 풀리게 된 거잖아. 그렇게 전 남편이 원하는 휴대폰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어요. 다행히 친정엄마 또한 그 돈으로 남편에게 가게를 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신 게 마음에 남았는지 이렇게라도 가게 하나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지 꽤 되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남겨준 유산인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 마음을 참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산을 제 앞으로 해주셨고, 그런 엄마에게 한사코 됐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동안 제가 혼자서 힘들게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한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는지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더 엄마를 잘 돌봐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 이서방 가게 하나 해줘라. 너 시집갈 때 엄마도 아무것도 못 해줘서 사돈네 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이 김에 이서방 기도 펴고 그렇게 지금 하는 일 힘들어 한다며. 그러니까 원하는 거 하나 해주면 너도 기분 좋고 얼마나 좋으니. 뭘 못 해줘.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따지면 영철 씨네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엄마. 영철 씨 가게는 나도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도 그게 아니야. 두고두고 너희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서방 잘 되면 다 너 잘 되는 건데 이서방이 원하는 대로 그 휴대폰 매장 하나 해줘. 나도 이서방 좀 떳떳하게 보고 싶어서 그래. 해준 것도 없는 장모라 어찌나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던지. 엄만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남편에게 가게를 하나 내주었고, 남편은 그 길로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본인 가게라서 그런지 평소에 일할 때보다도 훨씬 더 활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가게를 차려준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는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씀씀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 몰래 수입을 빼돌리고 시댁에 갖다 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계속 변해가는 남편이었고 아무리 말해보고 화를 내봐도 저에게 생활비 한 푼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수입과 저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남편은 정말이지 그 가게를 하자마자 수입에 대한 일절 말이 없었어요. 누가 뺏어갈까봐 의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도대체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매번 그렇게 돈을 빼돌리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지만 그래도 수입은 투명하게 써야지. 내가 어머님 용돈 안 드릴까봐 그래? 꾸준히 어머님 용돈 드리고 있어.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막말로 가게 투자 네가 해줬다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벌잖아. 그리고 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 내가 더 잘해주고 싶다는데 네가 뭔데 말려. 너도 니네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잖아. 그 마음이야. 내가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줄 알아? 그래도 저금이랑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지. 내가 자기만 좋자고 가게 차려준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서 한 건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할 거면 내가 왜 가게를 차려줬겠어? 와, 생색내냐 지금? 너 돈 많잖아. 왜 내 가게 가지고 그래? 내가 너 어마어마하게 땅 보상 받은 거 모를 것 같아? 뭘 또 어마어마하게 받아. 예전보다 여유 있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 진짜 말 웃기게 한다. 그리고 가게 차려줄 땐 뭐 우리 가족 잘 이끌어가겠다 이러더니만 난 자기 가족이 아닌가 보지? 돈 한 푼 구경 못하는 거 보면 말이야. 남편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사업을 하고 그 전에 일할 때보다도 돈을 많이 만지게 되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찌나 그렇게 본인 가족만 챙기던지 부인 입장으로서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매번 전화도 안 받고 외박도 하며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였고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시누이 혼수 얘기를 하며 저에게 당당하게 모든 걸 요구했는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본인이 번 돈은 본인 거, 제 돈은 공동으로 들어가길 바란 거예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에게 혼수해주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 태도들이 저를 열받게 하더라고요. 지연이 결혼한대. 뭐 그 집에서 바라는 게 맞나 봐. 아무래도 지연이도 조건 보고 하는 결혼이니까 그 남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오빠 된 도리로서 지연이 결혼할 때 혼수모 예단이며 싹 다 준비해주고 싶은데 어때? 자기 능력되면 그렇게 해. 오빠 있으니 좋네. 오빠 돈 많이 버니까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거 아가씨도 알 거 아니야. 뭐? 내가 돈이 어딨냐? 먹고 세상 뜰 애야 없다. 넌 무슨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아? 그냥 유지만 한 거야. 그리고 너 돈 많잖아. 네가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지연이 혼수 좀 해줘.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영철이 말이 맞아.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혼수 좀 네가 해줘라. 이 김에 며느리 노릇도 하고 너도 좋잖아. 아, 무슨 저한테 돈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가씨 혼수를 해달라뇨. 영철 씨 가게 차려주는데 돈도 많이 썼고 영철 씨 대략 수입을 아는데 돈이 없다는 말도 안 믿겨요. 어머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영철 씨가 돈 다 시댁에다 갖다 주는 거 알고 있는데. 뭘 알아, 내가? 그리고 넌 가게 한다고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애가 뭘 모르네. 하여튼 혼수 준비해. 혹시라도 이 문제로 지연이 결혼 깨지거나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있는 것들이 터하다니까. 진짜 지 여동생이라면 그냥도 해줬겠지. 아니 무슨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다들 진짜 너무하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당신이랑 어머님이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잖아. 다들 양심이라곤 있으신 거 맞아요? 제가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이럴 바엔 차라리 땅 보상 안 받은 게 나을 뻔했네요. 돈이 생긴 다음부턴 매번 이렇게 분란만 생기니 제 말이 틀린가요? 얘 눈 뒤집어지는 거 봐라. 그렇게 혼수 해주기가 싫어? 아니 며느리라면서 그 정도 도리는 해야지. 너 진짜 아주 웃기는구나. 시어머니는 절 몰인정한 인간으로 몰아갔고 혹시라도 혼수와 예단을 하지 못해 결혼이 깨진다면 다 제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저를 볼 때마다 혼수 노래를 불러댔는데 너무 듣기 싫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싶었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죠. 그놈의 정이 뭔지. 가족이 뭐라고 결국 시누이 혼수까지 해결해 줬어요. 하지만 그렇게 혼수를 해준 것이 무색하게 시누이는 3개월도 살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는데 이혼 사연은 쓸데없는 허영심과 사치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여유가 생기자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하지만 시누이의 이혼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이 되었죠. 지연이 이 집에 들어올 거야. 아무래도 엄마한텐 미안해서 좀 가는 게 그런가 봐. 내가 오빠니까
이 집으로 오라고 했어. 누구 맘대로? 아니,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계신데 어머님네로 가면 되지. 왜 우리 집으로 온다는 거야? 난 싫어. 아가씨 뭐 언제 한번 나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 적 있어? 혼수 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난 싫어. 지연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혼당하고 멘털이 얼마나 털렸겠어. 넌 하여간 정남이 없이 말하는데 뭐 있다니까. 지금 장난해? 정남이? 내가 정남이 없었으면 아가씨 혼수해주고 네 가게를 차려줬겠니? 말은 바로 해. 그리고 이영철 너 지금 나 엄청 참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할 거야. 나 진짜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하여간 하나만 걸려. 알겠어? 웃기네. 이게 또 생사람 잡지? 뭘 걸리길. 지연이는 오기로 한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좀 양보 좀 해라 제발. 너 외동이라 그런가? 이기적이야 하여튼.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봤자 남편은 제 말을 묵살한 채 신우이를 집에 데리고 왔고 그렇게 한 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본 신우이는 생각보다 더 사치스러웠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매번 남편이 주는 용돈을 탔으며 쇼핑에 마사지에 욜로족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알만하다 싶었고 전 늘 일을 하면서도 신우이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어요. 신우이는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고 같이 살게 되면서 오히려 감정이 더욱더 악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제 화만 더 커졌죠. 언니, 지금 와요? 나 배고픈데. 오늘 수제비 좀 해줘요. 아니, 집에 먹을 게 너무 없더라고. 배달은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요? 아가씨가 해 먹어요. 나 지금 일하고 왔는데 지금 수제비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먹고 싶음 직접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오늘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언니가 좀 해줘요. 손 빠르잖아. 먹고 싶음 직접 사 먹던가 해 먹던가 하세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전 있는 밥 먹으면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진짜 서럽네. 이런 게 눈칫밥인가? 수제비 하나 해주는 게 어떻다고. 이혼한 신우이 갈시에도 유분수지. 언니가 돈 좀 있다고 지금 유세 떠나본데 우리 오빠도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아줄래요? 빨리 반죽이나 만들어요. 유세? 유세 한번 안 당해봐서 모르나 본데 내가 지금 유세 떤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똥만 찼으니 이혼을 당하지. 뭐라고요? 지금 언니 말 다 했어요? 언니가 혼수만 더 빵빵하게 해줬어도 나 이혼 같은 거 안 당했어. 알아요? 신우이는 그렇게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울면서 일부러 들리게 제욕을 하더라고요.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돈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한 시댁 그리고 그걸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나 정말 힘들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남편과 통화를 한 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신우이를 보자 화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한 번 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는데 정말이지 전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지금 지연이가 이혼하고 상황이 어떤지 알면서 꼭 그래야겠어? 하여튼 넌 너밖에 모른다니까. 애 마음이 어떻겠어? 당신 동생 당신이 챙겨. 왜 나한테 그래?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시키려고만 하고 그걸 내가 다 들어줘야 한다는 거야? 당연하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애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혼하고 일부러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 안 보여? 다 본인 하기 나름이지. 당신 눈엔 아가씨만 안타깝고 난 정말 아무렇지 않은 줄 아나 보지? 진짜 당신이야말로 너무한다. 징징대지 마. 너야 걱정이 뭐가 있겠냐? 지금 지연이 마음이 아닐 거니까 네가 비 좀 맞춰.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동생한테 이혼을 당했느니 어쨌느니 하면 넌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우리 가족한테 잘하라고. 무시하지 말고.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고 전화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집구석엔 제 자리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만 저에게 알랑대는 사람들만 있을 뿐, 딱 세 식구만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 국산차를 수입차, 그것도 마세라티로 바꿔줬더라고요. 여동생한테 바꿔주었는데 이혼한 여동생 혹시라도 마음 다칠까 차까지 바꿔주면서 저렇게 달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런 거 하나에 상의조차 없는 남편이라면 저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유는 물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무슨 돈으로 차를 바꿔줬냐고 하니 오히려 위풍당당했어요. 아가씨 차 어떻게 바꿔준 거야? 자기 단 한 번도 생활비 보탠 적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부부가 맞긴 한 거야? 자기 가게 하고 나서부터 정말 뭐든지 다 멋대로만 하려고 하고 돈 필요할 때만 내가 가족이지? 우리가 가족이긴 해? 내가 너한테 해달라고 했어? 이 집에서까지 눈치 보는 지연이 하도 안타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이 오빠가 기분 내라고 차 좀 바꿔준 건데.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냐? 각자 벌어 해주는 건데 불만 있어? 그리고 내가 버는 수입 네가 가진 돈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다 공동 명의로 해줘. 그럼 내가 앞으로 너한테 꼬박꼬박 보고하지. 그런 걸 부부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공동재산인 게 낫더라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고 그동안 친정아빠가 주신 제 재산을 어떻게 하면 공동명의로 돌릴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에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으면서 전 그 자리에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렸어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뭐라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그냥 이 남자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저는 여자였지만 파격 승진을 하게 되었고 이참에 나도 내 맘대로 친정 전세를 자가로 싹 바꿔줬어요. 원래 살던 곳에서 엄마는 집을 사서 이사를 갈 계획이셨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곳이 좋다고 하여 매물이 나온 김에 자가로 바꿔드린 거죠. 이걸 알게 된 남편 놈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어요. 너 정신 나갔냐? 내가 지연이 차 사준 거랑 네가 니네 엄마 집 사준 거랑 같아? 와,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집은 네가 벌어 옮겨줘.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니었어? 불만 없지? 나도 너처럼 하겠다는데 왜? 내 능력으로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노인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집을 척척. 나한테 그 돈을 투자해봐라. 내가 엄청 불려올 텐데. 너도 참 어리석단 말이야. 그렇게 계산이 안 서? 네가 지금 누구한테 더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바로 나라고.
너네 엄마 집 해주면서 내 생각은 조금도 안 나디? 정 없는 건 알았지만 누굴 닮아서 저렇게 정이 없는지 너무하다 정말. 제가 너무하다고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긴 했나요? 그래요. 이왕 너무한 거 이제 일일이 하나씩 따져보죠. 당신 이제 나랑 이혼해. 나 도저히 이러고는 못 살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변해도 너무 변한 당신네 집구석 진짜 진절머리가 나. 절대 이혼할 것 같지 않던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오히려 웃으면서 저에게 약을 올리듯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며 한참을 웃었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당장 이혼하라고 성화를 부리셨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역시나 전 가족이 아니었죠. 이혼? 네가 먼저 하자고 했다. 그래, 좋아. 깔끔히 갈라서. 대신 재산 분할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아는 형님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마누라한테 돈을 얼마나 뜯겼는 줄 알아? 너도 그 꼴 나는 거야. 무조건 이혼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 이게 웬 떡이니? 그래, 잘 됐다, 잘 됐어. 네 재산 저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애초에 딱 가르고 갈라서. 우리 아들은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지 뭐. 일머리 있겠다, 잘생겼겠다. 이제 돈도 많이 생길 건데 세장가 충분히 가고도 남지. 넌 어쩌니? 나이만 먹고 쭈글쭈글 해줘서는. 네가 말한 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절대 지켜라. 무조건 이혼이야, 둘은. 그래, 이참에 확 이혼해버려. 지가 뭐라고 저렇게 대단하게 굴어? 아주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 오빠, 당장 법원으로 가. 진짜 웃음밖에 안 나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이혼하자고 했을 것 같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웃기지 마. 내 재산은 상속된 거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야. 분할이 안 되는 재산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재산이 분할되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리곤 씩씩거리며 밖에 나갔다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돌아와서는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남편이 무릎을 꿇자 시댁 사람들도 어리둥절해하며 무릎을 꿇었고 저렇게 말했다곤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비굴하게 구는데 전 참 고소했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실성했어. 아까 네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진짜 급 욱해가지고. 미안해.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동안 그렇게 뻣뻣하게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면서 내 돈만 뜯어내려고 하고 내가 이혼하자고 하길 기다렸지? 그리고 애초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생각이었던 거야. 내가 너를 모르겠니? 영악한데 멍청한 것. 참 예전엔 이런 게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멍청하기 짝이 없다. 됐어. 아까 니네 가족들이 나한테 한 막말 다 녹음해놨어. 법원에서 만나. 예, 아가, 미안하다. 내가 요새 갱년 기자니?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한 번만 참고 넘어가자. 가족끼리. 가족? 웃기고 있네. 내 자리나 있어 거기에? 아니 끼고 싶지도 않아. 구질구질 이씨 가족. 법원에서 보자고. 아줌마한테도 막말로 인한 소송 걸 거니까 어디 한번 개털 대보라고. 그리고 당신 핸드폰 가게 정리할 생각해.
내 돈 들어간 거 다 뺏어올 거니까. 전 소송을 준비해 나갔고, 역시나 제 재산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분리되어 따로 분할은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에게 당한 녹음본을 토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진 빠르게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남편에게 차려준 휴대폰 가게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서 소송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끈질기게 싸운 결과 법원에선 저희를 동업자로 보았고 계약서가 없는 제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투자했던 회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죠. 어리석은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모든 걸 잃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의 최후였죠. 그리고 시누이에게 들어갔던 혼수 비용도 다는 아니지만 이혼 사유 자체가 시댁 쪽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명목으로 어느 정도 투자한 만큼 챙겨올 수 있었어요. 이 판결을 들은 시댁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시누이는 본인이 돈이 어딨냐며 법정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꼴을 보아하니 진짜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질질 끌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웃음이 났죠. 미안하다니까. 내가 그만 정신을 잃어가지고 너한테 못할 짓 저질렀어. 인정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아니, 넌 끝이야. 몇 번을 참았어. 근데 넌 결국 날 돈으로만 생각한 거지. 그걸 알면서도 난 그래도 아닐 거라고 애써 외면한 거였고. 너 원래 별 볼 일 없는 그지였잖아.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아, 너네 멍청이 새 가족 위자료는 잊지 말고. 나를 봐서라도 안 되겠니? 앞으로 내가 너한테 진짜 잘하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봐줘. 다 돈이 문제지. 아줌마 봐서라도 더 용서 안 되지.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두 이씨들이랑 아줌마까지 진짜 꼴도 보기 싫거든. 잊지 마는 걸 고마운 줄 알아. 돈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다 잃은 꼴하고는. 그게 딱 당신들의 신분이다. 아주 잘 어울리다 못해 안성맞춤이야. 언니, 일단 알겠으니까 우리 천천히 얘기 좀 해요.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언니한테 갚아요, 네? 그래도 가족으로 엮인 시간이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가 진짜 잘할게요. 그때 우리가 뭐가 쉬었는지 진짜 제발요, 언니. 그때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 쳐보지 왜? 돈 앞에서 장사 없다더니 너희들이 딱 그 짝이야. 됐고, 내 마음 돌리기 전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는 게 더 빠를 거야. 너네 오빠 물류센터도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꼭 전해주련. 어리석은 것.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고 저희 엄마도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분노를 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전부터 마음의 정리를 해와서 그런지 솔직히 별로 슬프진 않았는데 그러다 문득 친정엄마가 옛날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솔직히 이렇게 아등바등 몰리에 살았나 싶기도 한 것이 저 역시 정신적 휴식이 필요했어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서 전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며 동네에 조그맣게 제과점을 열었답니다. 커피도 간간히 팔고 있어서 오전 시간대에 거의 만든 빵이 다 품절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을 보는 시야와 여유도 많이 생겼고 제가 행복해하니 엄마 역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시고요. 그리곤 지금은 주변 하나하나 돌볼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에게도 마음의 쉼과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오히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준 것이 고맙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얽매이지 말자라는 마음속에서 지금의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돌아보며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로부터는 시간이 꽤나 지났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저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선을 보고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격도 맞고 생활 환경도 비슷하여 선택한 결정이었죠. 아래로 줄줄이 동생들이 딸려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선택한 것도 있었죠. 이렇게 이른 나이에 시집을 온 저는 3년만 같이 살면 분가를 시켜준다는 말에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 부모님처럼 잘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시댁은 예전부터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점포를 운영하고 계셨죠. 결혼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아빠를 도와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남편 설득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아버님을 도와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적성에 맞진 않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어차피 우리 있게 될 거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라 였죠. 남편도 같이 하는 일이었기에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의 발등을 찍을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렇게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의 활동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완전 마마보이 그 자체였죠. 남편네 집이 자영업을 꽤 크게 하였기 때문에 외동인 남편 명의로 재산이 많이 되어 있다곤 했지만 마마보이인 남편은 어머님 말이 아니고서야 본인 돈을 쓸 수 없었죠. 시부모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형제가 많아 약간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애미야, 왜 계산이 안 맞는 거니? 어제 정산 안 하고 갔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좀 꼼꼼하게 해라. 할머니를 하려면. 아, 어머니, 어제 마감은 그이가 했어요. 아마 그이가 안 하고 왔나 봐요. 지금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리 주세요. 아니, 넌 왜 네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냐? 네가 했든 남편이 했든 죄송하다 한마디면 될 것을 가지고 토를 달아 달기를. 네? 아니, 당연히 제가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민 씨가 좀 꼼꼼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이고, 웃긴다, 너 참. 서방 잡아먹겠다, 아주. 남자는 좀 화통하고 털털하면 되지. 꼼꼼까지 바라길. 아주 욕심도 많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 모순적이었죠. 제가 잘못하면 안 되고 남편은 잘못을 해도 된다니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여 임금 문제까지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항상 남들은 1원 한 장 틀리지 않게 정산을 해주셨지만 늘 저에겐 얼렁뚱땅 정산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 저는 점포에서 일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을 했죠. 더 이상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생활비를 한번 타려고 하면 어머님에게 어떤 연유로 돈을 쓴다고 허락을 받고 돈을 써야 했어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 그냥 다시 회사 나갈까 봐요. 아무래도 저랑 점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회사 생활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 나 때문이냐? 아들 하나 있는 거 나중에 다 너 거가 될 건데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지.
내가 괜히 그러냐? 그건 그때 나중에 할게요. 항상 월급도 일한 시간이랑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지속되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어차피 다 우리 돈인데 그게 그렇게도 억울하냐? 나도 참 너한테 섭섭하다. 가족이면 좀 손해도 보면서 하는 거지. 어찌 그렇게 또박또박 다 받아내려고 해? 나 원참. 애초에 욕심 많은 건 알았는데 너 참 너무하다. 딸이었어도 이럴 테냐? 그건 다른 문제죠. 생활비 문제도 그렇고, 일을 냈으면 당연히 통장에 돈이 꽂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전 대가는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민 씨도 본인이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임금 문제는 어차피 너희 점포가 될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 혼자만 갖는 불만이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은 본인의 월급이 제대로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을 하였기 때문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남편은 제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늙은 엄마 평생 일하느라 힘드셨다. 네가 좀 도와줘라 였죠. 너도 참 그렇다. 아니, 우리 엄마가 나중에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누구 주겠어? 다 내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좀 사바사바 하면서 엄마 비위도 맞추고 그래야 엄마가 그런 거 다 줄 맛이 나지. 너처럼 또박또박 말대꾸하면 주려던 것도 안 주겠다, 안 그래? 아니, 내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지. 이런 금액은 정확히 계산해서 줘야지. 가족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아, 따지지 좀 마라, 진짜. 너 내가 장모한테도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섭섭하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섭섭해. 뭐?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솔직히 자기 여기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했다면서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뭐해? 어머님이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을 생활비 한번 타려면 뭐든지 다 어머님 아버님 통해야만 돈이 나오고 난 이런 생활 숨 막혀. 모든 돈 문제는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도 답답했어요. 결혼을 했다면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남편도 마찬가지로 저를 또박또박 따지는 깐깐한 여자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좀 너무 따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더군요. 점점 이 점포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져 갔어요. 시댁은 여러 매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또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댁 일에 적응이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하고 당연히 조금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죠.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할머니가 되신대요. 축하드려요. 6주 정도 됐는데 아직은 안정이 많이 필요하대요. 어머, 축하한다. 나도 우리 재민이 가졌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아주 그때 배불러서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아,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근무 시간 좀 조절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서 있는 일이 많다 보니 아기한테 무리도 갈 것 같고요. 뭔 소리냐? 임신해도 똑같지? 오히려 많이 서 있고 움직여야 애도 빨리 나오고 얼마나 편한데? 내가 만삭 때까지 일한 결과 재민이를 얼마나 빨리 낳았다고. 걱정 말아라. 여기서 충분히 애 가져도 일할만 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조절은 말아라. 어머니의 말이 너무 섭섭하게 다가왔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똑같이 부려먹겠다는 마음을 알고 나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오히려 전 임신을 했다고 하면 쉬엄쉬엄 하라고 말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머니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었고요. 본인도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 저도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너무한데 생각이 들었지만 제 편은 없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회사에서도 임신하면 휴가를 받는 판국에 저 이렇게는 일 못해요. 컨디션도 안 좋고 조금은 쉬면서 할래요. 아니, 임신했다고 유세 떠냐? 임신하고도 3교대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다 정신력 문제야, 알아? 정신력이라뇨. 어머님, 제가 남의 애 가진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를 가졌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요즘 애들은 하여간 뭐만 하면 실공니. 그래서야 이 가게를 어떻게 너를 믿고 넘기냐? 못 들은 걸로 하마. 어머니, 엄연한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뭐 착취해? 참나. 아니 그럼 공짜로 내 재산을 다 얻으려고 했어? 노력한 만큼 받는 거야, 알아? 너네가 이 재산 다 어떻게 모았다고 생각하니? 너처럼 실컷 다시고 모으면 모을 수 있었겠어? 열심히 해야 내게 되는 거라고. 어머님은 말이 안 통하셨어요. 무조건 근무 시간을 다 채워라였죠. 너무 서러웠습니다. 현대판 노예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전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남의 편이었죠. 남편은 본인은 힘이 없으니 엄마 말을 들어라 였습니다.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너무 어리석어 보였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가정을 일궈 독립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나중에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에 현재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절 화나게 했죠. 전 아이를 가진 만큼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어머님은 월급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일을 당당하게 시키셔? 임신해도 만삭 때까지 무조건 하래. 어떻게 생각해? 내가 힘이 있냐? 뭐 엄마 말이 그런다면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 그래도 요새 만삭이어도 일하는 사람은 하더라. 당신 진짜 어머님이랑 똑같구나? 아니면 당신도 어려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자기 졸업하자마자 일했다며. 그래서 세뇌 당한 거 아니야? 보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그래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게 월급은 제대로 줘야지. 애 낳아도 이럴래? 애 낳아도 계속 시부모님한테 의지하면서 살 거야? 당신 이제 아빠 된다는데 정신 차려.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지금 나 가르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불만 안 가져. 꼭 너 하나만 그러더라. 내가 괜찮다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따지면 뭐 어쩔 건데.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라 진짜. 정 떨어지니까 알겠어? 에휴. 지금이라도 지금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며 땅이며 문서 달라고 해.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아기 태어나면 독립하자. 뭐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어? 나 정말 숨 막혀. 매일 일은 일대로 하고 눈치 보면서 돈 타고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거야? 그런 말 마. 엄마가 알아서 더 불려주시겠지. 네가 우리 엄마 수완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남편의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바람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만삭이 될 때까지 코피 터져가며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에게 일을 시키셨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 10일이 저에게 가장 큰 휴가였습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3박 4일이면 몸조리는 끝난다고 하였지만 우기고 우겨서 10일을 예약했죠. 그렇게 아이를 안고 조리원을 퇴소하던 날, 전 역시나 어머님 호출로 가게에 나가봐야 했어요. 핏덩이를 등에 업고 말이죠. 어머님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래, 몸조리는 다 했냐? 너도 참 너다. 우리 때는 하루 이틀만 몸 풀고 바로 나가서 일했는데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글렀어. 네? 어머니, 저 너무 지치네요. 오늘도 힘들게 나온 거예요. 자꾸 그런 정신력 운운하지 마세요. 제 친구들은 조리원에 보통 2주는 있어요. 누가 조리원 퇴소하자마자 아기 둘러엎고 일을 나오나요? 옛날이랑은 너무 달라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됐고, 밀린 일에 산더미다. 너 없는 동안 직원을 쓸 수도 없고, 아주 내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창고에 가면 재고 쌓였으니까 재고 좀 파악하고 진열 좀 해놔. 애는 죽어라.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업고 있을게. 아이고, 참나. 제가 없는 동안 제 일을 쌓아놨다고 하신 어머님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집은 며느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현대판 노예가 필요한 거였구나. 월급도 떼먹고 아이 낳아도 바로바로 부릴 인력이 필요했구나라고 말이죠.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니 우울증이 겹쳐 저는 더욱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나마 저녁에 일을 끝내고 와서 아이를 재우는 시간만이 유일한 저의 힐링 시간이었네요. 남편조차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시부모 눈치만 보는 남편.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했던가요?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제대로 모든 걸 누리고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악착같이 일했죠.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주고 살았어요. 그렇게 모든 삶의 의미를 아이로 초점을 두고 살고 있을 무렵 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다가오고 있었죠. 원래도 남의 편이었던 남편이 이제는 외박과 도박을 일삼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체적 난국이었죠.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이젠 의심조차 들었습니다. 뭐 하나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기분이랄까요? 여보, 어제 어디서 자고 들어온 거야? 혹시 어제도 하우스 갔었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아기 아빠인데 정신 차려야지. 언제 독립할래?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물려주실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도 자기 앞가림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당신 활동적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진짜 내가 당신이란 남자 뭘 믿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뭐가? 알아서 엄마랑 아빠가 돈 모아주실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남자가 좀 밖에 나가서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지. 넌 꼭 별거 아닌 문제를 심각하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 질린다 질려. 애 낳고 바가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알아? 바가지라고 했어? 내 말이 틀리냐고. 어머님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나 당신 와이프야. 네가 돈 모아주냐? 우리 엄마가 돈 모아주는 거지?
나한테 스트레스 풀지 마. 병원 가보라고. 너 정신 문제야, 그거.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문제라는 식이요. 생각해보면 시집 올 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전 하루하루 낙이 없었어요. 그나마 정말 애 하나 곱게 자라는 것을 보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친정에 가서 하소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실컷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싶었지만 365일 시댁 점포일을 해야 했기에 실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더 부려먹을 생각만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라며 저에게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며 다그치셨죠. 정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놈의 애가 뭐길래 이혼하는 게 쉽지 않던지 지금 생각하면 조금 답답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젠간 남편도 내 고생과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고요. 예, 내일은 거래처 가서 대금 결제 좀 해오너라. 물건을 띄웠으면 빨리빨리 입금을 해야지. 나 원참. 내일 갔다 오거라. 네, 거래처만 들리면 되죠? 그냥 오늘 다녀올게요. 용희 아빠 차 안 쓰니까 그거 타고 얼른 갔다 오죠 뭐. 그렇게 시어머니 심부름을 하려고 남편의 차를 타고 거래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차를 타보니 못 보던 방향제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차를 한참 타고 가던 중 조수석 아래쪽에 반짝반짝거리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급히 차를 세우고 이게 뭐지 하고 주워보니 웬 여성의 귀걸이였네요. 생전 귀걸이를 안 하기도 하고 왜 여기에 떨어져 있나 싶기도 하여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죠. 그때까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였어요. 거의 붙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친구들도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들은 의심 가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거래처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대금 결제를 하려고 들어갔죠. 결제를 하고 나가려는 순간 거기 직원이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저에겐 큰 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오셨네요. 주말에 사장님이랑은 데이트 잘 하셨어요? 사장님이 급하게 가길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했는데. 네? 데이트요? 주말에 우리 그 일을 만났어요? 어디서요? 데이트 갔긴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더라? 신촌 쪽에서 봤잖아요. 거기서 사장님 뵈서 반가웠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다길래 인사드리려 하다가 급하게 가시길래요.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주말에 신촌 쪽에서 저와 데이트를 한다며 후다닥 갔다고 하였죠. 그 말을 듣고 나니 한 번 시작된 의심은 멈출 수 없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도박과 외박은 일삼았어도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었기에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하진 않았겠거니라고 생각한 제 탓이 컸던 걸까요? 너무 남편을 믿은 걸까요? 그날 전 집에 와 남편을 추궁하였어요. 오늘 거래처 갔었는데 대수 씨가 그러더라? 자기 주말에 신촌에서 봤다고. 나랑 있었다고 했다며? 왜 그랬어? 뭐? 그냥 뭐. 갑자기 왜 오셨냐고 하니까 자기 말이 나와버렸지 뭐. 그냥 진수랑 그날 게임방 갔었거든. 근데 거기 직원한테 게임방 다닌다고 할 수 있냐? 그래도 사장님 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아니, 따지는 건 아니고 물어보는 거지. 혹시나 해서
자기가 신촌까지 갈 일이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알겠어. 너 의심 같은 거 하지 마라. 매력 떨어진다. 가뜩이나 없는 매력.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도 떨어지니까 알겠어? 뭐? 바람 피운 놈이 성낸다더니? 웬 오바야? 그리고 이 귀걸이는 뭐야? 당신 차 조수석에 떨어져 있던 건데. 웬 귀걸이야? 그게 뭐지? 모르겠는데. 네 거 아니야? 난 모르지. 내 차 조수석에 너 말고 앉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너무 당당한 남편의 말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더 의심했어야 했지만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의 지나가는 에피소드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점포에서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며 야근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남아있던 재고 조사도 할 겸 물건들도 좀 정리도 하고 그렇게 쉬엄쉬엄 야근을 하였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가게에 들어오는 인기척 소리에 놀라 잠이 깼어요. 그리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에 몸을 숨겨 그 일행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 가게에 오래된 직원들이었어요. 얼큰하게 취해 잠시 뭘 가지러 들어온 거였고요. 그러려니 했지만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순간 40살 내 인생에 천지개벽할 대박이 터졌습니다. 참 사모님도 안타깝긴 하지. 어렸을 때부터 시집와서 내가 보기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는 것 같더라고. 짠돌이 영감이랑 할머니가 어디 남한테 돈 줄 위인이냐? 그저 며느리랍시고 부려만 먹는 거지. 그렇다고 남편 놈이 제대로 된 거면 말을 안 하지. 아유, 그러니까. 아니, 요새 밤낮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돌아다닌다며? 할마시도 알고 있더구만. 은근히 영감이랑 할마시가 인정했나 봐. 그럼 사모만 모르는 거? 아니 어떻게 그래? 평생 몸 바쳐서 일했는데 공은 안 주고 부려만 먹고 버림받는 거야 그럼? 누가 아니래. 아마 그렇겠지 뭐. 나중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거라니까. 아주 노랭 영감이랑 할맛이. 그리고 아들까지 똑같아. 그리고 나중에 남자 하나 물어다가 아마 엮어서 쫓아낼 거래지? 나 진짜 할 맛이 얘기 듣고 놀라가지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어쩜 그러냐? 사모만 불쌍하지 참. 애 하나 보고 사는 건데 그렇게 남자였고 쫓아내면 애를 보여주겠어? 직원들의 말은 이러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고 공공연하게 저만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심지어 시부모님들도 알고 계신다였죠. 아마도 제가 쫓겨날 거라며 평생 염전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쫓겨날 것 같다 불쌍하다 그런 내용. 그리고 웬 남자 하나를 엮고 저와 같이 내보내겠다고 하는 내용까지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제 뒤통수 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26살에 시집와서 40이 될 때까지 임신하고 딱 10일 쉰 거 외에는 제 몸 다 바쳐 일했건만 돌아오는 건 버림받는 거라뇨.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히고요. 처음엔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사지가 떨렸어요. 진짜 바람 피운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죠. 내가 너무 믿었구나. 그동안의 숱한 증거들을 흘렸는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기가 막히더군요. 근데 역으로 바꿔보니 대박이더라고요.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하도 당해 이제 이것조차 잘못된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걸 제대로 이용하여 너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라는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에겐 대박 같았네요. 그렇게 전 직원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일할 때 평판이 좋았던 저라서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죠. 다 알아요, 대충 내용. 두 분 하시는 얘기 들었어요, 야근하는 날. 뭐 충격이긴 한데 애초에 기대도 없던 사람들이라 오히려 이 기회로 엿이라도 먹이려고 해요. 제가 뒤통수 당하기 전에 제가 먼저 치려고요. 여러분들이 저 도와주셨다는 건 비밀로 할게요. 아이고, 사모님, 죄송해요. 저희가 진작에 미리 말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뻔히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쉽게 나서지 않았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 알아요. 일단 남편의 외도 증거 먼저 잡을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동안 여기 세금 장부 조작한 거랑 제 임금 체불한 거 싹 다 가지고 가서 고소할 거예요. 전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뭔가 마음이 헛헛하면서 가벼웠어요. 14년 종살이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남편이 가벼운 사람이어도 믿고 한편으론 아이 아빠로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 칠 생각만 하였다는 게 너무 큰 충격과 배신이었죠. 하지만 모든 걸 알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일단 외도 현장부터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이 자리 비우는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날 제가 뒤를 캘 수 있었어요. 역시나 뒤를 캐보니 아주 젊고 예쁜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오빠, 언제 이혼하는 거야? 곧 한다면서. 어머님도 나 싹싹하다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진짜 그거 다 오빠 거 되는 거야? 아, 당연하지. 아들이 나 하나라. 엄마 아빠께 다 내 거지 뭐. 아직 기회 엿보고 있어. 남자 하나 붙여서 쫓아내야지. 그래야 애 핑계도 못 댈 거 아니야. 어차피 아들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키워주실 거고. 너랑 나랑은 꽃길만 걸으면 돼. 걱정 마. 이왕이면 아들도 줘버리지 그래? 우리끼리 새로 낳으면 되지 않아? 볼 때마다 불편할 것 같은데 남의 애잖아. 안 돼요 그럼. 너 애 핑계로 우리 재산 슬쩍 뜯어가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릴 수도 있다고 해 엄마가. 아주 싹을 잘라야 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카페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두 문애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카페를 갔다가 방도 잡아 들어가더군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만 되면 저만 모르게 밖에 나가 이짓거리를 했었을 생각을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더 큰 복수를 위해 참았죠. 그리고 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임금체불 내역들, 시부모님의 가계장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제 말을 들은 변호사님은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14년을 참고 살았냐고 말했죠.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엔 잘못된 건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그 집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14년 중 딱 10일을 쉬고 일했는데 제 손에 주어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모든 돈 관리를 시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그리고 그동안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다면 친권, 양육권 또한 저에게 넘어올 확률도 높다고 말했죠. 전 변호사님의 말에 삶의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댁과 싸울 준비를 했죠. 아니 너 뭐 하는 거냐? 오늘 하루 종일 어디 돌아다니길래 일도 내팽개치고 집에 밥도 안 해놓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정신이 있냐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정신이 어디 가셨길래 애 아빠 바람 피우는 꼴을 눈 감아 주셨는데요? 어머머머, 얘 뭐라니? 지금 너 약 먹었냐?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 바람이라니? 용이 아범이 무슨 바람이야? 다 알아요. 지금 바람나고 어머님 저한테 남자 붙이려고 한 사실도요. 이게 언제까지 비밀이 될 줄 알았어요? 뭐? 아니 얘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너 꿈꿨니? 왜 이래 정말? 난 네가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법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26에 시집 와서 지금 40이 다 되도록 어머님 아버님 하라는 대로 일만 했어요. 아들 낳고 제가 뭘 사치를 했나요? 아니면 돈을 빼돌렸나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나요? 그래,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너 볼 거 뭐가 있니? 뭐 가게에서 일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할 일이고 아들 낳은 것도 뭐 너 혼자만 아들 낳았냐? 재민이가 만나고 있는 애는 누구네 집 딸인 줄 알아? 우리 재민이 그 집에 장가 가면 이 점포들이 뭐야? 더 큰 걸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안 그래? 너 이 집에서 고생한 거 다 알지만 그냥 물러나 죽어라. 이왕 알게 된 거 그냥 조용히 나가. 미쳤어요? 몸만 나가게? 내가 이 집에서 개고생한 게 14년이야. 바람도 모자라서 날 매도하려고 했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넘어갈 것 같아? 용의는 당연하고 내가 개고생한 거 다 챙길 거니까 두고 봐.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니까 두고 보라고. 전 시어머니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바리바리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챙겨 집을 나왔죠. 당장 갈 데가 없어 친정으로 가 집을 알아보고 이혼 준비와 재산 분할,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이걸 보내자마자 남편 측은 난리가 났어요.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저에게 분할해줄 재산은 어마어마했죠. 길길이 날뛰고 집에 찾아왔어요. 너 미쳤냐? 지금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안 그런 척하면서 지금까지 이럴 계획이었던 거야? 너나 잘해. 네가 지금 계획한 건 뭐고? 멀쩡한 나 불륜녀 만들어서 쫓아낼 계획은 뒤통수 아니고? 너랑은 이제 할 얘기 없어. 법정에서 해. 아유, 이걸 진짜? 그냥 조용히 물러나. 용이 데리고 가게 해줄 테니까. 돈은 포기해. 그러면 깨끗이 이혼하고 끝내자. 인간 말종 같은 놈. 애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너는? 평생 지 엄마 품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놈. 너를 믿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지난 일 후회하면 뭐 하겠냐마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끝내. 너 탈탈 뱉게 먹고 끝낼 거야. 이 말을 남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분할받았죠. 욕심 없이 자식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창고에서 나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은 이후에 이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어요.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저 시어머니 말이 법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요. 아마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고생하며 살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나 합니다. 지금은 아들을 데려와 살고 있어요. 재산 분할이 꽤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대박이 아닐까 해요. 그때는 몸도 고단하고 마음도 참 고단했거든요. 아들만 잘 클 수 있다면 미덕으로 여기고 살려고 했으나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아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상이
소소하게 많이 있는 것도 놀랍고요. 지난 14년 동안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제빵 과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조그맣게 제과점을 하나 해볼까 하거든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제 친구들도 요즘 시대에 놀랍다고 하지만 이혼이 흠도 아니고 이젠 모든 걸 훌훌 털고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후회되는 과거가 있으신가요? 과거는 있고 새천년 새 출발 한번 해보세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되찾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저의 곁을 3개월 만에 떠나게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남편은 20살이 되고 만난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날부터 딱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남편 역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서로 마음이 통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10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20살에 만났을 때부터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아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대학에서 만난 지인들이 전부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이 없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얘기를 해보니 다른 지역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말이나 명절이 되어도 남자친구는 가족들을 따로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많이 오지 않았어요. 가끔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오는 듯 했지만 남자친구는 가족들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진수야, 이번에 명절에는 뭐 할 거야? 이번에는 집에 내려갈 거야? 아니, 이번에도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려고. 가봤자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가도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지 뭐. 수진아, 너는 이번에 명절 보내고 언제 올 거야? 너 올라오면 만나자. 나도 명절 당일에만 집에 있고 저녁부터는 나올 수 있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혹시 내가 가족들 안 만난다고 해서 좀 신경 쓰여? 아니, 신경 쓰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만난 지 꽤 됐는데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언젠가는 우리 가족 얘기해 줄게. 알았지? 남자친구는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매번 가족 얘기를 피하는 것을 보고는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본인의 가족을 만나는 대신 제 가족들과는 누구보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없는 날에도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면서 정말 친아들처럼 지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10년 동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10년의 연애를 끌기보다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상황이 바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빨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어요. 곁에서 보던 저는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두길 바랬지만 남자친구는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진수야, 나는 더 기다릴 수 있어. 나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나는 늘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수진아, 나는 너 믿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내 마음이 조급해서 안 되겠어.
어떻게든 성공해서 빨리 우리 둘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래서 너랑 나 닮은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돼. 조금 쉬엄쉬엄 일해도 괜찮지 않을까? 알았어. 그래도 내 마음은 얼른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덕에 승진도 남들보다 빠르게 했고 월급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저를 너무나 귀하게 대해주었고 넘치는 사랑을 주었죠. 사실 남자친구만 본다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 생각하기 쉬웠어요.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마음속으로 깊은 아픔이 있는 친구였죠. 10년의 연애를 하면서 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단 한 번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남자친구의 집에 아버님이 오시게 되면서 스치듯 인사를 한 것 뿐이었어요.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남자친구의 사정을 알고 나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엄마와 누나를 보게 되었어요. 엄마, 누나, 여기 나랑 만나고 있는 수진이야. 그렇구나. 반갑다. 내가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밥 먹고 가렴. 안녕? 나 진수 누나야.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보자. 괜찮아. 엄마랑 누나는 별 관심 없어.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괜찮아? 많이 놀랬겠다. 밥은 먹었어? 괜찮아.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 며칠 전에 나한테 집 명의 받으라면서 하셨는데, 이거 예상하셨는가 봐. 무슨 집 명의? 지금 어머님 사시는 곳? 갑자기 나한테 집 명의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엄마랑 누나가 난리야. 장례 끝나고 명의 바꾸라고. 남자친구는 장례식 날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장례를 치르기 전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본가집 명의를 남자친구 명의로 바꾸겠다며 이야기를 하시고 바꾸게 되었는데 그 며칠 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뭔가 아버지가 예상을 하신 것 같다며 매우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남자친구의 곁을 지켜주면서 함께 슬퍼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셔서 같이 슬퍼하셨죠. 그렇게 큰 슬픔까지 함께 하면서 저는 앞으로 평생 이 친구와 함께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연애를 하던 끝에 10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을 갔을 때 시모와 시누이는 사실상 우리의 결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딱히 반대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기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 진수랑 결혼하겠다고? 뭐 10년 연애했으면 결혼할 만도 하겠네. 어디서 하려고? 식장은 어차피 지역이 달라서 어디로 할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진수랑 저랑 직장이 있는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 그쪽으로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 너네 맘대로 해. 어차피 초대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봤자 나랑 얘 누나밖에 더 가겠니? 그럼 예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면 좋으실까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날 잡고 말만 해줘. 참석할게.
결혼 날짜를 잡은 이후에도 간섭이란 것도 없었고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답니다. 심지어 명절에 연락을 해도 시큰둥하고 각자 보내자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명절에 전날에 가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전날에? 왜? 우리 명절 음식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찾아올 필요 없어. 진수가 무슨 말 안 하니? 아니요. 별말은 안 하는데 무슨 일 있나요? 아니다. 진수가 별말 안 했으면 됐다. 이번 명절은 그냥 각자 보내자꾸나.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도 그냥 혼자서 보내려고. 처음에는 시모의 이런 태도에 의아함이 컸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아도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과 너무 자주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둥, 간섭을 너무 해서 트러블이 있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전 생활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죠. 어떤 사람들은 복받은 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게 복이라기보다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와 신우는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남편은 20살 이후로 쭉 독립을 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시모는 남편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취를 하면서도 엄마의 반찬이나 흔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죠. 특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모의 관심이 더더욱 없어졌던 것 같아요. 여보, 이번 주말에 본가에 한번 갔다 올까? 당신도 내려간 지 오래되지 않았어? 왜? 엄마가 오라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안 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아니야.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도 그런 거 싫어하고 나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 그래도 안 가면 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수진아, 우리 집은 신경 안 써도 돼. 우리는 그냥 각자 생활을 할 뿐이야. 시대가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어. 남편의 말에 약간의 의아함이 들었지만 아무리 캐물어봐도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어린 시절 엄마가 자신에게 냉정하게 굴었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누이와 차별을 당했다고 말을 했어요. 당신 왜 어머님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엄마는 나보다 누나를 더 좋아했어. 누나가 똑똑하고 혼자서도 이것저것 잘했거든. 거기다가 살갑고 근데 나는 무뚝뚝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엄마도 나보다 누나가 좋았겠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엄마인데. 우리 엄마도 나 공부 못하고 말 안 들어도 내 딸 그러는데? 그러게.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엄마랑 점점 멀어진 것 같아. 그러니 앞으로도 엄마랑 크게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남편은 어릴 적부터 시누이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릴 적에는 시모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지만 점점 자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시모도 자신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누구보다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제 일이 끝나면 매번 저를 데리러 오고 쉬는 날이면 평소 가고 싶었던 카페나 맛집을 데리고 가주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빨리 아이를 갖길 원했지만 제가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니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조심스럽게 대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었던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고속도로 사중추돌 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죠. 연애는 10년 했지만 정작 내 사람이 되었던 남편은 3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떠난 남편으로 인해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큰 슬픔에 빠졌고 장례 역시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던 저보다 더 슬퍼할 사람이 시무와 시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남편의 장례식 날 시무와 시누이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슬픔을 꾹 참고 시무에게 말을 걸어 보았지만 뭔가 남 이야기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진수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만 울어라. 이미 떠난 걸 어떻게 하겠니? 사고라고 하잖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아직 너무 젊고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잖니. 그러니 그만 울어라. 오시는 분들 네 눈치 보겠어. 네? 어머님, 슬픈 걸 어떻게 참아요? 원래 장례는 슬픈 것도 참고 견디면서 치르는 거다. 네가 운다고 해서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냉정하게 침착하게 정신 차려라. 그래 옳게. 그렇게 운다고 진수가 돌아오겠어? 일단 장례 치르고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운다고 흐지부지하면 더 정리 안 되고 더 힘들어. 알겠지? 처음에는 장례식장에서도 크게 목 놓아 울지 않는 시모와 시누이를 보면서 시부를 보냈던 일이 있어서 그런지 침착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를 달래면서 얘기를 해 주셨죠. 그렇지만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저로서는 바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목 놓아 울다, 하루는 정신을 놓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는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동생이 죽었는데 저렇게 냉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장례가 끝이 남과 동시에 서류를 정리하자며 얘기를 했어요. 진수 장례 끝나면 우리 정리해야 할 서류들 빨리 정리하자. 지금 안 하면 흐지부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슬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떤 정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아버지 유산으로 받았던 부동산도 아직 진수 명의로 있을 거고 이런저런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너도 마음 편하지 않겠니? 아,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너랑 나랑 더 서먹해지지. 지금 바로 정리를 하자고. 그래, 옳게. 옳게 사실 아직 30대고 젊은데 시댁 식구들이랑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불편하잖아. 이렇게 정리할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나중에 불편하지 않고 문제도 안 생기지. 시모와 시누이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저에게 얼른 정리를 하자며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모, 시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시댁 식구들이랑
계속 연을 이어나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모와 시누이가 저를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힘든 와중에 저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재산 내역을 살펴보니 시모와 시누이가 살고 있던 집은 아직 남편의 명의였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부동산도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모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시댁에 방문을 하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잠시 외출을 했나 싶어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중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저는 서류를 줍기 위해 식탁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모와 시누이가 밖에서 들어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언제 온다니? 이제 올 때 되지 않았어? 그러게. 이제저제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겠네. 어쨌든 모르는 거 맞겠지? 맞아.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 에휴, 마음 같아서는 화장을 하는 게 맞았는데 얘가 화장을 그렇게 반대할 줄이야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건 아니겠지? 그럴 일 없어. 솔직히 나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그때 너랑 나랑 진수밖에 더 있었니? 거기다가 진수는 사고사로 이미 종결됐는데 뭐 어쩔 거야. 그냥 우리만 조용히 있으면 돼. 정말 괜찮을까, 엄마? 나 좀 걱정돼. 다 내가 책임져. 경찰에서도 모르는 걸 걔가 어떻게 알아? 일단 서류만 얼른 정리하고 우리도 다른 곳으로 가자. 시누이와 시모는 당시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 사고에 대해서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시모와 시누이의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 시모와 시누이에게 따지느냐 아니면 좀 더 알아보느냐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기로 했죠. 남편의 경우 친인척도 없는 상황이었고 대학도 타지로 오게 되면서 어릴 적 친구들과 다 떨어져 지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알고 있던 지인들 중에서는 남편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전혀 없었죠. 그러던 중 장례식장에 왔던 초중학교 동창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에서 가게를 하고 있다며 소개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 그날 이후 바로 그 친구를 찾아 나섰죠.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진수 어머님, 사실 진수 친모가 아니에요. 진수도 중학교 때 처음 알았고요. 진수 어릴 적에 친모가 돌아가셨고 기억도 없었던 시기에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진수가 우연히 서류를 떼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진수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만 하죠. 중학교 때까지 친모라고 알고 지냈었으니까. 아버지도 자기에게 친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더라고요, 뭐. 정말 친모처럼 잘해주었다면 모를까. 계모는 진수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계모가 데리고 온 누나랑 차별도 엄청 하고. 아무튼 힘들어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글쎄요. 진수가 가족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면 아마 저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중학교 때 보고선 연락이 끊겼으니 그냥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서는 진수 씨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요? 사이요? 안 좋다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으니까요. 그나마 아버지가 계시면 진수를 아들처럼 대했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출장도 많으시고 집에 잘 안 오셨잖아요. 소풍 가도 진수는 도시락 한 번 싸운 적도 없었고 아파서 열이 펄펄 나는데도 학교에 왔어요. 안 가면 어머니가 혼낸다고 해서 진수 누나는 그 시기에도 좋다는 학원이며 메이크옷이며 다 입고 다녔는데 진수는 크면서 교복이 작아져도 새로 사주질 않으셨어요. 뭐 그 정도라고 할까요? 나중에 좋아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장례식장 가보니 뭐 그때랑 다를 바 없더라고요. 남편의 친구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느껴지니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이번 사고에 시모와 시누이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조사를 했던 경찰서에 연락을 해 어떻게 조사가 마무리되었는지를 문의해 보니 제가 정신없는 사이에 시모와 시누이는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더라고요. 경찰 측에서도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졸았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중 추돌 사고로 결론을 지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남편은 일이 바빠서 잠을 잘 시간이 부족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운전을 하면서 졸았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과 블랙박스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남편의 핸드폰에서 사고 당일 시모가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음에 가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그날 바로 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니? 진수 씨 사고요. 그날 몇 시간 전에 어머님 댁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때 진수 씨 컨디션이 좋지 않았나요? 컨디션? 피곤해 보이긴 했지.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그게 왜? 아니요. 졸음운전으로 판정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진수 씨가 그렇게 피곤했었나 싶어서요. 왜? 내가 진수 피곤한데 억지로 내보냈다고 생각한 거니? 내가 억지로 내보내서 진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럼 지금 와서 내 탓하고 싶어서 전화했니? 아니 너는 서류 정리하자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와? 이렇게 내 탓하면서 결국 서류 정리도 잘필 미루겠다는 거야?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진수 씨 사고가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하니? 진수가 졸음운전을 했고 그게 다 CCTV 블랙박스에 찍혀져 않니? 이상할 게 뭐가 있어? 너는 경찰도 못 믿는 거야? 믿든 안 믿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얼른 서류나 정리하게 빨리 처분해서 가지고 와. 내가 처분할 수 없으니 네가 정리를 해야 되잖니. 시모는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경찰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시댁에 들리기 전에 남편 상태가 찍힌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남편은 누구보다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시댁에 들렸을 때 시모의 이름으로 처방된 수면제 내역을 토대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남편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된다면 누군가의 악행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남편을 묘지에서 다시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조사는 진행될 수 있었죠. 남편의 묘지가 파헤치는 날,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남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서는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조사 결과 남편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되었죠. 부근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단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로 판명되었는데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고요? 남편은 한 번도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서 당시 수면제를 처음 복용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준 수면제를 복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조사를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남편이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을 가능성이며 다른 사람에게 받았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결과 남편은 한 번도 수면제 처방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상하게 생각을 한 경찰은 시모와 시누이의 처방 내역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시누이가 사고가 있기 전부터 꾸준히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저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너는 내가 진수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아무리 못돼도 그렇지. 수면제로 애를 죽였다고? 아직 판명된 게 없어요. 제가 어머님이 죽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수 씨 사망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수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왜 내 처방 내역서를 모두 알아보는 거니? 거기다가 진수 누나 처방 내역도 왜 알아보는 거고? 너희 우리가 진수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진수 씨 죽였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뭔데? 너 지금 나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니? 재산 우리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어차피 진수가 다 동의도 했던 내용인데 내가 그래도 네가 와이프니까 네 얘기 먼저 들어주려고 한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진수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이미 서류에 도장도 다 찍고 갔다. 이거 지장이니까 가서 감별을 받든지 해봐. 시모는 사고가 발생하던 날 남편이 시모가 살고 있던 집 명의를 시모의 명의로 변경한다는 서류에 지장을 찍었던 서류를 내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 때문에 시모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던 중 시모는 저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집 명의 어차피 진수 씨가 어머님께 드린 거잖아요. 진수 씨 그때 명의 변경하려고 어머님 댁으로 간 거예요? 그래. 그날 전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바꾸다가 이번에 바꾸러 온 거라고 하더라. 어머님, 그때 진수 씨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회사에 알아보니까 급한 일이 있다며 반차를 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통화한 내역도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랑도 통화를 한 내역이 있었어요.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명의 변경이 아니라 집 처분 때문에 연락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뭐? 그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집에는 명의 변경하겠다고 왔어. 너는 이 서류 보고도 못 믿겠니? 서류에 그 사람 지장 빼고는 쓴 글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쓴 것도 없고 날짜며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장만 찍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계약인지 아나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지 불법이니? 어쨌든 지장만 찍으면 되잖아. 자고 있든 뭐하든 지장만 찍으면 되는 거지. 자고 있어요?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다. 난 너한테 더 할 말 없고 여기 집은 진수가 생전에 동의해서 명의 바꾸기로 한 거니까 그냥 넌 서류 정리할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저는 시모와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시모와 시누이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시모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영양제를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죠. 남편은 그걸 먹고 나서 시댁에서 잠시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일어나 서둘러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던 중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결국 시모가 준 수면제를 탄 영양제가 남편의 사고로 이어지게 했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경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와 시누이는 남편과 혈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마저 남에게 넘어갈까 두려워 명의를 바꾸기 위해 이 상황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만난 시모는 저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잘못을 고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전혀 미안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했다. 난 그렇게까지 사고가 날 줄 몰랐어. 이미 한 번 집에서 자고 나간 상황이니 다 깼는 줄 알았지. 사고까지 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고. 난 단지 집 명의만 바꾸고 싶었을 뿐이야. 진수 아빠가 죽을 때 나한테 집이라도 넘겨줬다면 난 이렇게까지 안 했어. 진수한테 여러 번 집 명의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럼 어떡해? 어떻게든 집 명의 받아야지. 미안하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어머님 배 아파 난 자식 아니어도 진수 평생을 같이 자란 엄마잖아요. 난 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마 걔도 그걸 알았겠지. 그러니 나한테 집 명의를 절대로 주지 못한다고 했을 거야. 그래도 이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한다. 진수 아빠가 나한테 집 명의만 줬어도, 아니 진수가 나한테 집 명의 돌려줬어도 난 이렇게까지 안 했어. 이건 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당신이랑 당신 딸이 만든 거라고요. 평생을 진수가 얼마나 한이고 당신에 대한 원망과 서름이 컸으면 당신에 대한 동정이 조금 더 없었겠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라며 항변했지만 그 모습에 저는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사건은 고의적으로 시모가 사고를 내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밝혀졌지만 시모가 먹인 수면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시모와 시누이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 인하여 고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라봅니다. 저의 기막힌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